사람은 외로우면 눈이 멀어집니다. 곁에 누가 있는지보다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게 되거든요.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언제나 곁에 있었고 언제나 웃고 있었죠. 다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어른들이 보지 못한 것을 9살 아이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거짓이 보였거든요. 이것은 외로움에 눈이 멀었던 한 남자와 그 외로움을 이용한 한 여자,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그날의 자선 행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도연은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을 바라보다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따라 왼쪽 어깨가 무겁고 숨을 깊이 들이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조여왔죠. 56이라는 나이가 어느 순간부터 몸 곳곳에서 경고음을 보내기 시작했고 강도연은 그 신호들을 애써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독 그 무게가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려다 이내 내려놓았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사실 요즘 들어 입맛이 있던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죠. 병원에서는 초기 증상이라며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했지만 강도연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서민주가 들어왔습니다. 32살의 개인 비서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의 태블릿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서민주는 강도연의 일정뿐 아니라 재정 결정까지 상당 부분을 대리하고 있었고 그 경계선은 언제부턴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후 3시에 이사회 보고가 있고요. 5시에는 변호사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서민주의 목소리는 늘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확인했지만 사실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혼 위자료 정리, 회사 지분 재편, 그리고 점점 멀어져가는 딸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수진이한테 연락했어? 강도연이 물었습니다. 서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따님께서 바쁘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시면 연락 주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도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다음 주, 언제나 다음 주였어요. 강수진은 29살의 병원 코디네이터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와의 만남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수가 적었고 대화를 해도 서로 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강도연은 한숨을 삼키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혼 후 혼자 남은 이 넓은 집에서 딸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마저 희미해져가는 느낌이었어요. 사업은 불확실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서민주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세요. 이사회 보고는 제가 대신 진행할까요? 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거절조차 힘겹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서민주에게 맡기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강도연 자신도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바꾸려 하면 피곤함이 앞섰죠. 오후가 되어 강도연은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앉아 보고를 듣는 동안에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숫자들이 귀를 스쳐 지나갔고 임원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강도연은 이마를 짚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서민주가 옆에서 조용히 물을 건네주었고 강도연은 고맙다는 말 대신 묵묵히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변호사 미팅이 이어졌어요. 이혼 위자료 최종 정리와 회사 지분 구조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복잡한 조항들을 설명했고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정말 혼자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따님 강수진 씨 명의로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의 질문에 강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분 이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강도연은 대답 대신 서민주를 바라보았고 서민주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논의하시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강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문득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결정을 서민주에게 위임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바꿀 힘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강도연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조명을 켜니 넓은 공간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식탁에는 서민주가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이 놓여 있었지만 강도연은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의 번호를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강도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토록 무겁고 멀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사업을 키우느라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고 이제 와서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점점 잦아지고 있었고 곁에는 비서 한 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었지만 후회만 쌓일 뿐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음 주에 예정된 자선 후원 행사만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초청하는 행사였는데 강도연은 그 행사에서라도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딸과는 멀어졌지만 다른 아이들에게라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며 강도연은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강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며칠간 뒤척이던 밤들과 달리 오늘은 묘하게 긴장된 기분이 몸을 깨웠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 동안에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강도연은 애써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대로 해내고 싶었거든요. 서민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 태블릿을 손에 들고 일정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도연이 다가가자 서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둘은 말없이 차에 올랐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강도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행사에 수진이도 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생각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가슴속에 묻혔어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도연은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낯선 긴장감과 함께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죠. 서민주가 옆에서 나직이 말했어요. 회장님, 개회사는 11시 정각입니다. 그 전에 아이들과 인사하는 시간이 있고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열댓 명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도연이 다가가자
아이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강도연도 서툴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력하려 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다른 아이들처럼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고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강도연이 그 아이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아이도 강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깊어서 강도연은 잠시 멈칫했어요. 이름이 뭐니? 강도연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윤다연이요. 윤다연. 강도연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아이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윤다연의 눈은 더욱 또렷했어요. 마치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이었죠. 강도연은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처음 와봤어? 윤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도 시선은 강도연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다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는 외로워 보여요. 그 한마디에 강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강도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웃어 보였지만 윤다연은 여전히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요. 아저씨 얼굴에서 보여요. 윤다연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강도연의 가슴에는 깊이 박혔어요. 이 아이가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강도연은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서민주가 다가와 시간을 알렸고 강도연은 아쉬움을 삼키며 개회사 자리로 향했어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 수백 개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강도연은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자선 활동의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윤다연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외로워 보인다는 그 말이. 강도연은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무의식 중에 윤다연을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윤다연은 행사장 한쪽 구석에 서서 여전히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윤다연은 서민주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이가 왜 비서를 저렇게 지켜보는 걸까? 호기심이 일었지만 물어볼 틈도 없이 다음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강도연은 자연스럽게 윤다연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강도연은 그런 윤다연이 신기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다연아, 밥 맛있어? 윤다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근데 아저씨 주변 공기가 좀 어두워요. 강도연은 젓가락을 멈추고 윤다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공기가 어둡다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무시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강도연이 되묻기도 전에 윤다연은 덧붙였습니다. 저 언니요. 아저씨 옆에 있는. 윤다연이 턱으로 서민주 쪽을 가리켰어요. 서민주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태블릿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주 씨? 그 사람이 왜? 윤다연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웃는데 눈이 안 웃어요. 그 말에 강도연은 서민주 쪽을 힐끗 바라보았어요. 서민주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강도연은 아이의 말을 어린아이 특유의 상상력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미세한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오후 프로그램이 이어졌어요. 아이들은 게임과 공연을 즐겼고 강도연도 오랜만에 웃음을 지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윤다연은 계속 강도연의 곁을 맴돌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는 것처럼. 행사가 끝나갈 무렵 강도연은 윤다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다연아, 오늘 재미있었어? 윤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강도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윤다연의 진지한 눈빛에 함부로 웃어넘길 수가 없었어요. 강도연은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윤다연은 작은 미소를 짓더니 다른 아이들과 함께 버스로 향했어요. 버스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강도연은 묘한 여운에 젖었습니다. 9살 아이의 말이 왜 이토록 마음에 남는 걸까? 강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어요. 서민주가 다가와 다음 일정을 안내했고 강도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윤다연의 눈빛과 그 아이가 남긴 경고는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행사가 끝난 뒤 며칠이 지났지만 윤다연의 마음속에는 강도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그 아저씨 주변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특히 옆에 있던 그 언니, 서민주라고 불렸던 여자의 표정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고 강도연을 바라볼 때마다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 계산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윤다연은 어릴 때부터 사람의 얼굴에서 의도를 읽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저 어떤 어른들은 웃으면서도 무섭고 어떤 어른들은 환한 표정을 지어도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죠. 고아원 원장 선생님은 그런 윤다연을 눈치가 빠른 아이라고 했지만 윤다연 스스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눈치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라는 걸. 그래서 서민주를 봤을 때 바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강도연 아저씨를 진심으로 돕는 게 아니라는 걸. 강도연이 서민주를 신뢰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서민주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어요. 탐욕.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윤다연의 눈에는 또렷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강도연의 딸 강수진이 고아원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자선 행사 후속으로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전달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윤다연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을 굳혔어요. 이번 기회에 꼭 말해야 한다고. 강수진이 고아원에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29살의 강수진은 단정한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선물 상자들을 전달하고 원장 선생님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돌아가려는 참이었죠. 윤다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이들 틈에서 빠져나와 강수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수진은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보며 걸음을 멈췄어요. 윤다연은 강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강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윤다연을 내려다보았어요. 뭐니? 선물 더 필요해? 윤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언니 아버지 얘기해요. 강도연 아저씨요. 그 말에 강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입술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윤다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옆에 있는 언니요. 서민주라는 사람. 그 사람 조심해야 해요. 강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9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의 비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조심하라는 경고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황당했습니다. 강수진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흘렸어요. 뭐,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윤다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 언니요, 아저씨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얼굴에서 봤어요. 탐욕이요. 강수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황당함이 불쾌함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강수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윤다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어삼킨다고? 탐욕? 도대체 무슨 헛소리야? 너 나이가 몇이야? 9살이요. 그래, 9살이면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어른 일에 끼어들면 안 돼. 강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윤다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똑바로 들고 강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언니 눈이 무서워요. 아저씨한테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강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치부하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쾌한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미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듣자니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알았어. 내 말 들었으니까 이제 가. 강수진은 차갑게 말하며 몸을 돌렸어요. 하지만 윤다연이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언니 제발이요. 진짜예요. 아저씨가 위험해요. 강수진은 윤다연의 손을 떼어내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만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 비서가 나쁜 사람이라고? 증거도 없이? 어린애가 어른 험담하면 안 되는 거야. 윤다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험담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수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고아원을 빠져나갔어요. 윤다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은 했는데 전해지지 않았어요. 강수진이 떠난 뒤 윤다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본 것이 틀렸을까? 아니, 틀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봤거든요. 서민주의 눈에 담긴 그 차가운 계산을.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윤다연은 천천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왜 보이는 것을 믿지 않을까? 왜 아이의 말은 무시될까? 그때 윤다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고아원 건물 밖 주차장에서 한 사람이 창문 너머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서민주는 차 안에서 윤다연과 강수진이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무슨 말을 나눴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윤다연이 자신을 가리키는 듯한 손짓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민주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입술 끝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중얼거렸죠. 영리한 아이네. 서민주는 차에 시동을 걸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9살 아이가 무엇을 알겠어. 하지만 불씨는 작을 때 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서민주는 천천히 고아원을 빠져나가며 계획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수진은 계속 윤다연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집어삼킨다. 탐욕.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무시하려 했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와 서민주의 관계가 요즘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강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졌고 지금 와서 무언가를 바꾸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남은 불안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민주의 행동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완벽한 비서였지만 강도연의 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특히 건강검진과 관련된 일정들이 서민주의 손을 거쳐 재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요즘 들어 몸이 더 피곤하고 머리가 자주 무거웠기 때문에 세세한 일정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서민주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래서 검진 날짜가 뒤로 밀려도 전문의 상담이 취소되어도 크게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서민주는 강도연의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검진은 병원 사정으로 한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대신 이번 주에 간단한 혈액 검사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강도연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줘. 서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그 미소는 늘 그렇듯 완벽했지만 눈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강도연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했고 동시에 그 정보가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며칠 뒤 강수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윤다연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황당하다고 무시하려 했지만 왠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웬일이야? 그 말투가 차가웠어요. 반가움보다는 의아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강수진은 마음을 다잡으며 물었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검진 받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연이 대답했어요. 검진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어. 왜? 강수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분명 아버지의 정기 검진은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병원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아버지의 담당 병원 일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다음 달로 밀렸을까? 아니에요, 그냥요. 그리고 아버지, 요즘 민주 씨가 회사 일 많이 도와드리나요? 강도연의 목소리에 방어적인 기색이 섞였습니다. 왜 갑자기 민주 씨 얘기야? 그 애가 없으면 내가 일을 못할 정도야. 왜 무슨 문제 있어? 강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직접적으로 의심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미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서를 의심한다는 말을 꺼내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뻔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래. 바쁘니까 끊자.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강수진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대화를 나눌수록 아버지와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가는 정보가 서민주를 통해 걸러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수진은 컴퓨터를 켜고 아버지의 담당 병원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병원 코디네이터로서 접근 권한이 있었거든요. 검진 기록을 확인하니 이번 주 예약이 취소되어 있었습니다. 취소 사유는 본인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방금 통화에서 아버지는 병원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강수진은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일정이 바뀐 걸까? 그 순간 윤다연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집어삼킨다. 탐욕.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무시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무언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강수진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화면을 닫았습니다.
한편 고아원으로 돌아간 윤다현은 여전히 불길함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강수진에게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9살 아이가 어른들의 세계에 개입하기엔 너무 무력했어요. 윤다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강도연을 떠올렸습니다. 자선 행사에서 만났을 때 그 아저씨의 얼굴에는 외로움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서민주에게서는 전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야망 같은 것이요. 윤다현은 작은 손으로 주먹을 쥐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다시 말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들어줄 거라고 믿으면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강도연의 회사에서는 자산 구조 재편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서민주는 그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강도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소통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관리하는 것이 모두 서민주의 몫이었어요. 강도연은 서민주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할수록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비서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편했거든요. 서민주가 제안하면 그대로 따르는 일이 늘어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이 부분은 가족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서민주의 말에 강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일단 정리되면 그때 알려도 되겠지. 서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강수진은 아버지에게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이든 건강 문제든 중요한 결정에서 자신이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전화를 해도 대화가 길어지지 않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수진은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돌아가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서민주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 수진 씨. 무슨 일이세요? 서민주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막아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강수진은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서민주가 살짝 몸을 틀어 막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쉬고 계세요. 피곤하셔서요. 저는 딸이에요. 아버지 좀 뵈면 안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민주는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오늘은 면회를 사절하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면회. 그 단어가 강수진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자신의 집에 찾아온 딸을 면회라니. 강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서민주를 바라보았어요. 서민주의 눈은 여전히 차분했고 그 안에서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강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서민주가 벽처럼 서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강수진은 아버지 집에서 돌아온 뒤로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면회라는 단어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서민주의 차가운 미소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딸인 자신이 아버지 집 문 앞에서 막혀야 했다는 사실이 치욕스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출근해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환자 상담을 하다가도 문득 아버지 생각에 빠져들었고 동료가 부르는 소리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 강수진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어요. 미리 예약해둔 상담이었습니다. 변호사 앞에 앉아 긴장이 밀려왔지만 강수진은 마음을 다잡으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최근에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하세요. 건강검진도 자꾸 미루시고 가족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으시고요. 비서가 모든 걸 통제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저 느낌과 정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아버지가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회사 지분이나 재산 정리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으며 신중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개입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결정을 외부에서 맡기는 어려워요. 다만 비서가 재정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강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자 더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기록을 모으세요. 통화 내역, 만남 시도, 아버지의 결정에 관한 정황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려면 지금부터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강수진은 거리를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얽혀 있었어요. 아버지를 보호하고 싶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고 법적으로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강수진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감정적인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멀었고 엄마가 떠난 뒤로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갑자기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오랜 상처에 대한 보상 심리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강수진은 주먹을 쥐며 결심했어요. 일단 기록을 모으자. 증거가 있어야 아버지를 설득하든 법적으로 대응하든 할 수 있을 테니까. 한편 강도연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서민주는 변호사와 함께 재산 증여 및 후견인 지정에 관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고 강도연은 소파에 앉아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회사 지분 일부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서민주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지금의 강도연에게는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수진이한테는 알려야 하지 않을까? 강도연이 물었어요. 서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알리시면 수진 씨가 오해하실 수 있어요. 회장님께서 건강 문제로 이런 결정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강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수진이와의 관계가 이미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서민주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일단 정리부터 하자. 강도연은 서류에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움직일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서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류 작업이 끝난 뒤 변호사가 떠나고
집에는 강도현과 서민주 둘만 남았어요. 서민주는 차를 내려놓으며 강도현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푹 쉬세요. 강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요즘 들어 서민주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딸은 자신을 피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지만 서민주만은 항상 곁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비서로서의 의무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민주는 강도현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일어났어요. 서재로 가서 오늘 서명받은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산 일부 증여, 후견인 지정 조항,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서민주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기초는 다져졌어요. 강도현의 외로움과 건강 불안은 좋은 도구였고 가족과의 단절은 더욱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민주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다음 단계를 생각했어요. 그날 밤 강수진은 집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한 날짜와 내용, 집을 방문했다가 거절당한 일, 건강검진 일정이 바뀐 정황.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다 보니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아버지를 상대로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강수진은 눈물을 삼키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기록을 마치고 화면을 끄자 어둠이 방을 감쌌습니다. 강수진은 한참 동안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와 자신 사이의 노인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되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되돌아갈 곳이 있기는 했을까? 강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어요. 지금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것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설령 그 끝이 어디로 향하든지 말이죠. 강수진이 기록을 정리하며 밤을 보내고 있을 무렵 고아원에서는 윤다연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지만 윤다연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어요. 강도현 아저씨와 그 옆에 있던 서민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며칠 전 강수진에게 경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다연은 어른들이 왜 보이는 것을 믿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서민주의 눈에는 차가운 것이 담겨 있었는데 탐욕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빛이. 윤다연은 이불을 꽉 쥐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너무 답답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한번 말해야 했어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선 행사를 함께했던 담당 간호사가 고아원을 방문한 거예요. 아이들의 건강 검진을 위해 온 것이었는데 윤다연은 그 간호사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서민주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검진을 기다리는 동안 윤다연은 간호사 옆에 슬쩍 다가갔어요. 간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윤다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너 그때 그 아이구나. 행사에서 봤지? 윤다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그때 강도현 아저씨 옆에 있던 언니 알아요? 서민주라는 사람이요. 간호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왜? 그 사람이 어때서? 윤다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 언니 눈이 이상해요. 아저씨한테 좋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윤다연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사실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날 서류 정리하다가 봤는데 회장님 건강 기록이 좀 이상하게 관리되고 있더라고. 윤다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상하게요? 응, 검진 결과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원래대로면 가족한테도 공유되어야 하는데 전부 비서선에서 막혀 있었어. 가족 공유 안함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고. 윤다연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서민주가 강도연의 건강 정보를 가족에게 숨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간호사가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어요. 재정 관련 서류도 비서가 다 들고 있던데 그게 좀 이상했어. 보통 그 정도 서류는 본인이나 가족이 관리하거든. 윤다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틀리지 않았어요. 서민주는 정말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이거 강수진 언니한테 알려줘야 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증거가 없으면 그냥 험담이 되잖아. 게다가 나는 병원 직원이라 함부로 환자 정보를 말할 수도 없고 윤다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너무 복잡했어요.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해요. 아저씨가 위험해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윤다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 정말 대단한 아이다. 어른들도 못 보는 걸 보는구나. 검진이 끝나고 간호사가 떠난 뒤에도 윤다연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강수진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지만 다시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윤다연은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강수진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떠올렸어요. 자선 행사 때 연결된 후원자 명단에 있었거든요. 윤다연은 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강수진 언니한테 편지 보내도 돼요? 원장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편지? 왜? 윤다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요. 선물 주셨잖아요. 원장 선생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주소 적어줄게. 윤다연은 원장 선생님에게 받은 주소를 소중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9살 아이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은 간절했습니다. 한편 강수진은 기록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 보니 최근 몇 달간의 검진 기록 열람 권한이 본인 및 지정 대리인으로만 설정되어 있었어요. 가족 열람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강수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지정 대리인. 그게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주.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민주는 단순히 비서 역할을 넘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정보, 재정서류, 가족과의 연락. 모든 것이 서민주의 손을 거쳐가고 있었어요. 강수진은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지만 강수진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는 조금씩 모이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 우편함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수진이 나가보니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주소를 보니 고아원이었어요. 봉투를 열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강수진 언니에게. 저 윤다연이에요. 언니, 저 말 믿어주세요. 간호사 언니가 그랬어요.
서민주 언니가 아저씨 건강 기록을 가족한테 안 보여주게 해놨대요. 그리고 돈 서류도 혼자 들고 있대요. 제발 아저씨 도와주세요. 강수진은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9살 아이가 쓴 편지였지만 그 안에는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윤다연의 경고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수진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아버지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설령 아버지가 믿지 않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윤다연의 편지를 받은 다음 날 강수진은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하면 또 서민주가 막을 게 뻔했거든요. 아침 일찍 출근 시간에 맞춰가면 서민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강수진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예상과 달리 아버지가 직접 나왔어요. 강도연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수진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강도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강수진은 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되면서도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강수진은 안으로 들어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민주는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강도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뭔데? 강도연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강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검진 받으셨어요? 왜 자꾸 그걸 물어? 받는다니까. 아버지 병원 기록 확인해 봤어요. 검진 예약이 계속 취소되고 있던데요. 강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왜 내 병원 기록을 봐? 강수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어요. 저 병원 코디네이터잖아요. 아버지 담당 병원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가족 열람 권한이 전부 차단되어 있더라고요. 강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어요. 그건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야. 왜요? 왜 가족한테 숨기세요? 숨기는 게 아니라 내 일은 내가 처리하는 거야.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강수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벽을 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민주 씨가 걱정돼요. 강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민주가 왜? 아버지 건강 기록, 재정 서류, 가족 연락까지 전부 민주 씨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강도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주는 내 비서야. 당연히 그런 일을 하지.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 비서가 가족을 차단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뵈러 왔을 때도 민주 씨가 막았잖아요. 강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 일을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그날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야. 민주가 잘못한 게 아니야. 강수진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민주 씨 편만 드세요? 딸인 저보다 비서를 더 믿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강도연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수진아,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버지 일에 왜 이렇게 간섭해? 그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갑자기 와서 비서 뒷조사하고. 강수진은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저도 걱정돼서 그래요. 아버지가 잘못된 결정하실까봐. 잘못된 결정?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재산 내가 정리하는 게 잘못이야?
재산 정리를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세요? 가족한테 숨길 일이에요? 강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가. 강수진도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민주 씨가 아버지한테 좋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강도연은 현관 쪽을 가리키며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나가라니까. 다음부터는 연락하고 와. 강수진은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돌아보았지만 강도연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강수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꾹 참으며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끝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강수진은 핸들을 잡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한편 고아원에서 윤다연은 강수진에게 편지를 보낸 뒤로 계속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윤다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니가 편지를 받았을까? 받았다면 뭔가 달라졌을까? 그런데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개입한 뒤로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은 아닐까? 강수진 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다가 오히려 사이가 더 틀어진 것은 아닐까? 윤다연은 이불을 끌어안으며 자책했어요. 자신이 가만히 있었으면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어른들의 일에 끼어들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다연은 꿈을 꾸었어요. 강도연이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있었고 서민주가 그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윤다연이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강도연은 천천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윤다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고 윤다연은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자신이 한 일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강도연 아저씨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느낌만은 확실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강수진과 다툰 뒤로 강도연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움이 심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졌어요. 손끝이 저리는 증상도 잦아졌지만 강도연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민주가 알아서 약을 챙겨주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강도연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다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꼈어요. 눈앞이 흐려지더니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도연은 책상을 짚으며 버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서민주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강도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서민주는 능숙하게 물을 가져오고 약을 꺼냈습니다. 강도연이 약을 삼키자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지만 몸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본인도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강도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서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예약 잡아둘게요. 오늘은 일단 쉬세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눈을 감아도 어지러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몸이 나빠진 줄 몰랐어요. 다음 날 강도연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여러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어요.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며 퇴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은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서민주는 병실에서 거의 떠나지 않았어요. 의료진과 소통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강도연의 식사까지 챙겼습니다. 모든 결정이 서민주의 손을 거쳐갔고 강도연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이번 소식은 강수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병원 시스템을 통해 아버지가 입원한 것을 확인한 강수진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병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막혔습니다. 보호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면회가 어렵습니다. 강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 딸이에요. 강도연 환자 딸이라고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께서 면회 제한을 요청하셨어요. 지정 보호자 외에는 면회가 불가합니다. 강수진은 숨이 막혔어요. 딸인 자신이 아버지 병실에 들어갈 수 없다니. 지정 보호자가 누구인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민주 씨죠? 지정 보호자가.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답이었어요. 강수진은 병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민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눈을 감고 있었고 서민주는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강수진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민주가 고개를 들어 이쪽을 보았어요. 눈이 마주치자 서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수진 씨, 회장님이 지금 쉬고 계세요. 강수진은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뵙고 싶어요. 들여보내주세요. 서민주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께서 면회를 원치 않으세요. 조금 진정되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강수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들은 거예요? 서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강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이죠. 아버지가 저를 안 만나겠다고 할 리 없어요. 당신이 맡고 있는 거잖아요. 서민주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수진 씨, 지금 흥분하시면 회장님께 좋지 않아요. 일단 돌아가시고 나중에 다시 오세요. 강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아버지에게 정말 안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가기엔 너무 억울했어요. 아버지, 강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병실 안에서 강도연이 눈을 떴어요. 강수진 쪽을 바라보았지만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강도연은 잠시 강수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서민주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보내. 서민주가 문을 닫으며 강수진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말씀이에요. 오늘은 돌아가시라고. 강수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거절한 거였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알겠어요. 강수진은 돌아서며 눈물을 삼켰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벽에 기대자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에게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를 걱정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밀어내는 걸까? 병실로 돌아온 서민주는 강도연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잘하셨어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방금 딸을 돌려보낸 것이 맞는 일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피곤했어요. 생각할 힘도 없었습니다. 서민주는 강도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민주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딸은 멀어졌지만 서민주만은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강수진은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매달리지 않겠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선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강수진이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병원에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았어요. 강도연은 퇴원 후에도 집에서 요양하며 지냈습니다. 몸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예전처럼 활동하기는 어려웠어요. 회사 일은 대부분 서민주가 처리했고 강도연은 서류에 서명하는 정도만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이 서민주의 손을 거쳐 진행되었고 강도연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오후 서민주가 서류 뭉치를 들고 거실로 왔습니다. 강도연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서민주를 맞았어요. 회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분 정리건이에요. 최종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받아 훑어보았어요. 복잡한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읽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서민주가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 부분이 회장님 지분 일부를 정리하는 조항이고요. 여기가 후견 관련 조항입니다. 제가 다 검토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강도연은 펜을 들었어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자 서민주가 서류를 챙기며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복잡한 건 다 정리됐어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방금 무엇에 서명한 건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민주를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서류 작업이 끝난 뒤 서민주는 차를 내려놓으며 강도연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 이제 정말 편하게 쉬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강도연은 서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피곤했거든요. 며칠 뒤 강수진에게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자산 일부가 공식적으로 이전되었다는 통보였어요. 강수진은 전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변호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서명하신 서류입니다. 지분 일부와 일부 자산이 비서인 서민주 씨 명의로 이전되었고요. 후견인 지정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수진은 손이 떨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나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족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어서요. 다만 결정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수진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서민주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강수진은 이미 경고도 했고 증거도 모았고 직접 찾아가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끝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딸을 밀어내고 비서를 선택했습니다. 강수진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더 이상 설득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버지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강수진은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보내지 않을 편지였습니다. 그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에게.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슬플 뿐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믿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저는 물러날게요.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부디 건강하세요. 편지를 다 쓰고 강수진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한편 고아원에서 윤다연은 여전히 강도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편지를 보낸 뒤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강수진 언니가 편지를 읽었는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어요. 윤다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맞았어요. 서민주의 눈에 담긴 탐욕, 강도연을 집어삼키려는 의도.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아이의 말 따위는 듣지 않았거든요. 윤다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의 말이 맞았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어요. 맞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고 결국 나쁜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날 밤 윤다연은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어두운 잠에 빠졌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다연은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강도연 아저씨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괜찮을까? 하지만 그 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윤다연은 이불을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상실감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자신이 맞았다는 사실보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강수진도 윤다연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력함, 그리고 깊은 상실.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고 누구도 그것을 되돌릴 힘이 없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지만 강도연의 삶은 점점 더 고요해져 갔어요.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나 소파에서 보냈고 서민주만이 곁을 지켰어요. 어느 날 아침 서민주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강도연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서민주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디가? 서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강도연 앞에 섰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따뜻함 대신 사무적인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강도연은 서민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말해봐. 서민주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계약 종료 통보서예요. 오늘부로 저는 회장님 곁을 떠납니다. 강도연은 한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더 이상 회장님 곁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강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서민주를 바라보는 눈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서민주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회장님이 모르셨을 뿐이죠.
강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곁에서 모든 것을 함께했던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주야, 농담하는 거지?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서민주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믿으셨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어요. 감사드려요. 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민주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분 이전, 자산 정리, 후견인 지정. 모든 것이 서민주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너,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야? 서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멈추더니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건강 조심하세요. 이제 저 없이 지내셔야 하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강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서민주가 떠난 뒤 집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일정을 챙겨주지 않았고 아무도 약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강도연은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딸이 경고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도 경고했었어요. 하지만 자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밀어내고 서민주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이었습니다. 강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의 번호를 바라보았어요.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며칠 뒤 강도연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외국에 있는 요양형 거주시설로 떠나기로 결심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에, 이 도시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실패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출국 전날 강도연은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수진이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메말라 있었어요. 강도연은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수진은 아버지가 출국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미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가슴 한편이 쓰라렸어요.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다는 것이. 강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 연결될 일은 없을 거라는 것. 고아원에서 윤다연도 소식을 들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강도연 회장님이 외국으로 떠났다고 말해주었거든요. 윤다연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경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강수진 언니도 노력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었고 좋은 사람들은 상처만 남았어요.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했습니다. 윤다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저씨, 건강하세요. 그것이 윤다연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각자의 삶은 계속되었어요. 강도연은 외국 요양시설에서 조용히 지냈고 강수진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윤다연은 고아원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서민주는 얻은 것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기억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복원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관계는 그렇게 완전히 단절된 채로 남았습니다. 각자가 책임의 일부를 나눠 가졌어요. 강도연은 자신의 외로움에 눈이 멀었던 것을, 강수진은 더 일찍 다가가지 못했던 것을, 윤다연은 어른들의 세계에서 무력했던 것을. 하지만 그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무언가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끝은 그렇게 찾아왔어요. 극적인 화해도 뜨거운 눈물도 없이 그저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남은 삶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진심으로 곁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 잃기 전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